안녕하세요. 서울대병원 가정의학과 박민선입니다. 오늘은 환자가 병을 만들기도 하고 또 완치하기도 한다 하는 내용으로 말씀드려 보고자 합니다. 환자가 병을 만든다는 거는 사실은 환자의 생활 습관 또 가족력 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좀 이해가 될 것 같은데 환자가 완치한다 하는 거는 조금 익숙하지 않으신 개념일 것 같아요. 의사들은 사실 환자가 암에 걸리거나 하면 그런 걸 수술적으로 드러내거나 아니면 항암 치료를 해서 암세포를 없애는 과정에 집중하지만 약간 남아있는 세포들은 사실은 환자 자신의 면역력으로 없앤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자, 오늘은 제가 이제 가정의학과 의사에 대해서 항상 얘기를 하면서 가정의학과란 특정 장기 질병을 보는 게 아니라 건강한 사람부터 암이 몇 개까지 오는 사람 또 심뇌혈관 질환도 같이 있는 사람까지 다양한 게 한꺼번에 있는 사람까지 본다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리고 또 증상적으로도 머리 아픈 증상부터 발가락에 문제가 있는 것까지 모든 장기 이외에 간이나 폐 이런 거를 따로따로 뭐 치료하고 그런 거 이외에 모든 것을 접하는 의사라서 저희가 그런 환자를 봤던 경험들을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다고 얘기를 했고요. 사실 제가 진료실에서 본 환자들을 하나 둘 이렇게 소개해 드리는 거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이렇게 상식에 준해서 어떻게 먹어야 돼, 어떤 음식이 좋아, 뭐는 얼만큼 먹어야 돼 하는 거하고 조금 차이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제 일반인들이 보시기에는 조금 어렵거든요. 경우에 따라서 무슨 말이야 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얘기를 계속적으로 하는 이유는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에 국가검진이 있고 또 그 국가검진을 가정의학과 의사들이 했는데 특히 서울대병원은 1995년부터 지속적으로 30년 정도를 국가검진을 봐왔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국가검진이 아니라 종합검진을 받습니다. 서울대병원은 국가검진은 거의 시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가검진은 일부 장기만 보고 위내시경이나 유방이나 이런 데를 보지만 종합검진에서는 아시다시피 뭐 뇌를 본다든가 여러 다른 장기도 다 보게 되죠. 그래서 아무 증상 없는 사람부터 시작해서 이미 병이 있었던 사람들을 계속 장기를 보는 일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수술하는 거는 아니었는데 장기 속을 들여다보는 일을 계속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왜 이 장기에서 계속 혹이 더 커질까? 뭐 이런 고민을 많이 했다는 거죠. 그래서 종합병원에서 30년 보다 보니까 이런 사람들이 이런 장애는 나빠져 하는 말을 할 수 있게 돼서 그런 것들을 끊임없이 말씀드리고 환자 케이스를 얘기를 드리는데 제가 이렇게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진료보는 사람이 많지 않은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저도 자꾸 이제 기억력이 떨어져서 환자 봤던 거를 옛날에 한 20-30년 전에는 특이한 환자들을 다 기억했어요. 근데 지금은 하는 일이 많아서 그러는 건지 나이가 조금 들어서 그러는 건지 환자들 스토리나 이런 것들을 자꾸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동영상에 남겨서 저도 나중에 이렇게 들춰보려고 하기도 하고요. 잊어버리기 때문에. 제가 말했지만 제가 잊어버려요. 그래서 검진을 하면서 환자들한테 당신은 어디 장기가 어떻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고 이런 얘기를 하면서 저 다음에는 기억을 못하니까 꼭 새겨가세요. 녹음해도 좋아요. 하고 얘기를 드리거든요. 그래서 예전 같지 않아서 저도 이렇게 일반인들이 듣기엔 어떻게 보면 조금 재미가 없을 수도 있고 이해가 안 되는 수도 있는데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참 끊임없이 말씀드린 게 혈관이 깨끗해서 심장에서 힘이 충분해서 온몸의 혈액을 젊은 사람 30-40대 성인처럼 돌릴 수 있는 힘이 있다면 병이 생기려고 하더라도 염증이나 암 초기가 생긴다고 하더라도 바로바로 없애면서 큰 병으로 종합병원에 오는 일은 막을 수 있겠다 하는 얘기를 끊임없이 드리고 있고요. 그렇게 하는 데 있어서 힘을 만들어내는데 유전적인 배경 큽니다. 체력이라는 거는 아쉽게도 타고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소화 잘하는 사람들은 조금만 먹어도 소화 잘해서 많이 비축하고 있어서 조금 나이가 들어서 제대로 먹지 못하는 순간이 오더라도 끄떡도 안 한다는 거죠. 근데 소화 흡수력이 좀 떨어져서 조금만 이상한 거 먹으면 소화가 안 되고 또 설사하시고 이런 분들은 체력이 오락가락하기 때문에 컨디션이 굉장히 난조를 보이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젊은 시기에는 나쁜 병 생기기 쉽고요. 암 같은 거. 조금 더 나이가 들면 원래 아주 힘이 좋았던 사람들도 상대적으로 조금 나이가 드시기 때문에 70대 이후에는 누구나 암의 위험이 올 수 있고요. 그래서 힘을 만들어내는데 유전적인 배경 하에 먹고 움직이는 거를 어떻게 균형을 잘 맞추느냐 하는 거 하고, 감정적인 부분은 감정적으로 막 불안하고 그다음에 안 좋은 일이 있어서 막 마음이 편안치 않고 불안정하면 그럼 혈관을 조였다 놨다 조였다 놨다 하기 때문에 혈류가 이렇게 빠르게 젊은 사람처럼 돌기 어려워요. 그래서 끊임없이 감정이 굉장히 중요하다. 감정을 잘 다스리려고 힘을 잘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 하는 말씀을 드렸어요. 감정의 바닥은 힘이 있기 때문에 체력이 떨어지면 감정이 불안해지고 갑자기 의욕이 떨어지고 힘이 떨어지고 이런 게 생긴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사망 원인 통계에서 연세 드신 분 요새 24년도 데이터는 40에서 49세도 자살, 자해가 1순위라고 얘기를 드렸고요. 50세 이상 성인에서는 여전히 암이 1순위 원인이고, 사실은 암이 1순위 원인이어야 맞는 것입니다. 이 노화되면서 생기는 병이니까요. 그런데 지금 40대까지도 이런 감정적인 문제가 크게 작동을 하기 때문에 참 어려운 세상으로 가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제 진료실에 환자의 예 하나를 드려볼게요. 규칙적으로 건강검진을 받으셨어요. 1년이나 1년 반 또 뭐 2년 이런 식으로 규칙적으로 쭉 받으시게 되는 70세 남성이었습니다. 지금 70세라는 얘기고요. 이분은 고혈압이랑 고지혈증이 있어서 약물 치료를 지속적으로 받고 있었고, 약도 그렇게 많지 않고 혈압약, 고지혈증약 이 정도를 드시고 있었단 말이죠. 그리고 170cm에 79kg니까 사실은 건장해서 체질량 지수가 27 정도 되니까 비만한 분이셨죠. 한국 기준으로 비만하고요. 서양 기준으로는 사실 비만은 아니고 과체중에 해당하는 사람이셨어요. 그런데 이분이 저희가 이제 원래 2010년 이전부터 검진을 했는데 2010년에 55세 때 갑상선 암이 발견돼서 수술했습니다. 50대 이전에는 사실 갑상선 암이 많고 잘 발견해서 더 그렇기도 하고요. 여자들은 유방암이 많죠. 59세에 전립선 암이 발견되었고, 전립선 암은 사실은 고령자의 암이에요. 그런데 조금 일렀다 하고 생각을 하긴 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전립선암 생기는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다리의 근육이 없는 상황에서 너무 집중하고 일을 하셔서 다리 쪽 혈류가 나빠지거나, 아니면 또 하나는 운동이나 이런 거를 많이 해서 어느 순간 드시는 게 별로 마땅치 않을 때 조금밖에 안 먹었는데 그냥 근육이 확 잡혀갖고 혈류가 심장에서 피가 가는 게 조금 어려워지면서 혈관이 조이면서 염증이 생기고 전립선암이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양쪽에 항상 병은 지방이 많이 끼어서 혈관을 막거나, 아니면 혈관벽이 근육 같은 것이 바깥쪽에서 많이 미는 순간, 힘드는데 조이는 순간이 생기면서 염증이 생기면서 암이 생기거나, 이렇게 두 양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전립선 암은 나이 드셔서, 우리나라는 나이 들어서 한 정상 체중, 과체중 이 정도에 해당하시는 지방이 별로 없으신 사람들의 병이에요. 우리나라는 외국과 달리, 외국은 비만과 관련 있는 암입니다. 전립선암이. 근데 이제 우리나라도 비만한 분들이 일부 차지하고 있기는 하지만 실제로 겪는 환자들은 사실 전립선암은 그렇게 아주 체중이 많이 나가는 사람들의 병은 아니에요. 그 대신 운동은 열심히 하시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59세에 전립선암이 생겨서 조금 이르다 하는 생각을 하기는 했어요. 그리고 67세 부정맥인 심방세동이 생겨서 60대 이후에 100명당 2명 정도 부정맥 생기니까, 이런 종류의 부정맥 생기니까 워낙이 운동 같은 거 과도하게 하시는 경향이 좀 있으셨거든요. 그래서 어떨 때는 화도 좀 내시고 좀 그런 면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치면 좀 감정 조절이 안 되면서 화도 내시고 그런 면이 있으셨거든요. 그랬는데 최근 5월에 70세인 상황에서 폐암 수술을 하고 방문하셨어요. 그 이전에 제가 폐가 뭐가 생겼길래 그냥 폐 보는 대로 보내기는 했었었는데요. 그랬다가 괜찮다고 다시 오셨었습니다. 큰 차이 없다고 사이즈가. 그랬는데 작년 11월부터 이분이 건장해서 소화력에 문제가 있던 분이 아닌데 소화가 좀 잘 안 되는 것 같다고
호소하셨어요. 원래 이제 "나 괜찮아." 그러시는 분이지 뭐 "피곤해." 이런 얘기를 잘 하시는 분이 아니셨거든요. 저희가 환자들을 이렇게 환자들이 말씀하시는 거 호소하시는 거를 볼 때 매일 똑같은 얘기하시는 분들이 소화가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거하고, "나는 별 문제 없어." 하시는 분들이 뭔가 이상한 증상을 하실 때 얘기하실 때하고 저희가 주의를 기울이는 정도가 크게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그런 얘기 한 번도 안 하시다가 "나 요새 소화가 안 돼." 하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누누이 말씀드린 것 중에 가슴이 심하게 두근거리는 게 가만히 있어도 생긴다. 또 가만히 있어도 숨찬 순간이 있다. 또 지금처럼 소화하기가 힘들어지는 순간이 반복된다. 원래보다 조금 다르게. 이런 일이 있으면 제가 암을 의심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25년 2월에 그러니까 3개월 만에 검진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폐암 이 보였어요. 실제로 이 사진을 보면 이거는 2년쯤 전 이분은 담배 안 피셨기 때문에 흡연자가 아니면 저희가 이런 폐 사진 안 찍거든요. 근데 규칙적으로 검진을 하셔서 여러 장기를 돌아가면서 보다가 폐 사진을 찍어서 여기 조그맣게 혹이 있어서, 여기요. 조그맣게 혹이 있어서 한 2년, 3년마다 한 번씩 보고 있었어요. 그냥.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이 건장하고 식사를 많이 잘하시는 분이라서 폐는 사실 약간 마르고 그리고 식사가 좀 부실하신 사람들이 안 좋아지는 장기거든요. 그러니까 열량 높은 걸 잘 안 드시는 분들이 나빠지는 장기예요. 그래서 이분이 그럴 거라고 생각을 안 했고 그랬는데 한 2년쯤 뒤에 다시 찍었더니 여기 요렇게 크다랗게 3.3cm짜리 혹이 생겼어요. 폐암이 생겼습니다. 이게 보통 70대 이상 여성이 육류 같은 거 잘 안 먹는 굉장히 천천히 자라는 서남이었고, 그래서 수술 같은 것으로 충분히 큰 문제가 없을 수 있었는데 이 환자분 같은 경우는 그 주변에 임파선에 조금 퍼져 있었고 여기 이렇게 흉막에도 암세포가 좀 가서 조금 아주 초기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환자분이 증상을 말하시고 바로 CT를 했는데도 이렇게 됐던 거죠. 어쨌든 이 환자분을 돌이켜 생각해 보면 이분이 얼굴로 보면은 체중도 괜찮고 그리고 나이 들어 보이지도 않았어요. 70세시지만 70세 안 같았거든요. 그런데 보시면 이게 지금 이분의 암은 갑상선암, 젊었을 때 생기는 갑상선암 이후에는 55세에 생겼었죠. 그다음에 나머지는 전립선암도 65세 이상의 암인데 59세에 생기셨고, 그다음에 폐암도 65세 이상, 저희가 흔히는 70대 이후에 봐요, 폐암은. 그런데 나이보다는 한 5에서 10세 정도 암종이 나이 든 사람들의 암이 온 거죠. 그러니까 이분은 저희가 눈으로 보기보다 장기가 조금 더 노화된 상태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당연히 대장이나 이런 데는 뭐 용종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검진하시면 용종은 떼어내버리니까 암까지는 안 가죠. 당연히 용종은 있었고요. 위는 그렇게 이상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저도 굉장히 깜짝 놀랐어요. 잘 먹는 사람이 왜 폐암 나이 드신 분들의 암이 있을까 하고 다시 환자를 질문을 하면서 물어봤습니다. 하루에 운동은 2시간 이상 하시고요. 유산소 근력 경쟁적으로 운동하는 걸 좋아하시는 분이고, 식사는 고기를 포함해서 과식하는 편이시라고 했는데 제가 앞에 거를 뒤져보니까 2012년에 영양평가 하신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12년이니까 지금부터 13년 전이죠. 아침에 1000칼로리, 점심에 1300칼로리, 저녁도 660. 그래서 사실은 여기가 열량이 굉장히 높죠. 간식도 드시고. 그래서 하루 종일 3270칼로리 드시면 이게 57세인데 굉장히 많이 과식하시는 편이죠. 보통 이 정도 먹어도 되는 사람들은 20대, 25세까지의 남성분, 또 소방관처럼 이렇게 이머전시에 이렇게 대비해서 생활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은 굉장히 많이 드시는 식사였고 영양소도 고르게 드시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굉장히 의아하게 생각하면서 뭐를 여쭤봤느냐 하면, 먹기는 이렇게 잘 드시는데 그러면 배변은 몇 회나 하세요? 했더니
하루 두세 차례 배변하고 묽고 설사를 하는 경우가 많았고 나는 그건 옛날부터 그래 하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제가 예전에는 이제 어르신들이 먹는 게 적어서만 무슨 검사에 이상이 나온다고 생각했던 그런 수치들이 있어요. 근데 최근에 보니까 먹는 게 적은 것도 원인이 되지만 나이 드시면 소화력이 떨어져서 한꺼번에 많이 드시는 순간이 있는 사람들은 그게 다 소화가 안 돼서 흡수가 안 되면서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지금 이전보다는 이제 암 같은 거 생기고 이전보다는 고기 같은 거 조금 적게 드시고 운동은 열심히 하시는데 뭐 채소를 아무래도 조금은 늘리셨겠죠. 그리고 폐암 생긴 후에는 아침 샐러드 드시고 점심 일반식 하시고 저녁은 채소 위주로 간단하게 식사를 했는데 그래갖고 간 기능 수치가 쭉 하고 올라갔어요. 그래서 항암 치료하시는 선생님한테 혼났다고 했어요. 그리고 배변은 더 불편했던 거죠. 이 섬유질이 많은 음식은 다른 고기나 이런 거에 소화를 돕는 역할은 하지만 이렇게 자기 자체는 소화하기가 어려운 음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문헌에 보면 폐암 같은 경우는 과일, 채소 이런 거 잘 먹는 게 중요해. 항산화 영양소 많이 드시는 게 중요해.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런데 저희 우리나라 사람들은 보면 사실 저런 서남 생기는 사람들은 이런 야채를 안 먹어서 생기는 사람들은 거의 없어요. 근데 이제 좋아진 거는 최근에는 뭐 근육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말씀을 많이 듣다 보니까 아주 고기를 안 드시거나 기름진 걸 안 드시는 분들은 거의 드물어졌어요. 그래서 진료실에서 그런 얘기 하기는 할 필요가 없어서 좋아졌는데, 반면에, 이렇게 한 끼니만 확 제대로 드시고 나머지 끼니는 뭐 가볍게 먹는다든가 대충 넘기신다든가 그런 분들이 많아졌다는 거죠. 그렇게 되는 것도 만약에 이분의 활동이 적으면 괜찮은데 그러기에는 이분의 활동이 너무 많아서 일시적으로 체력이 많이 떨어지는 순간 식사를 하시면 소화가 좀 안 되기도 하고 또 그게 흡수가 안 되면서 묽은 변이 조금 더 심해지면서 몸속으로 힘을 들여보낼 수 있는 그런 게 좀 떨어지게 되면서 암이 급격히 자랐던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식이섬유 섭취는 사실은 여자들한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건 제 논문인데 어려워서 이제 그냥 말로 드리자면 여자분들은 소화력이 남자분보다 떨어집니다. 체력도 떨어져요. 그 단위 근육당 힘을 내는 건 똑같은데요. 근육이 적고 근본적으로 근력을 쓰게끔 만들어지지가 않아서 그래서 지방이 좀 더 많이 있는 게 유저한 정상인 것이 여자의 신체라서 그래서 식이섬유를 많이 먹으면 소화 흡수력이 떨어지면서 여성분들은 우울증이나 감정적인 기복이 좀 생깁니다. 근데 남성분들은 원래 운동 많이 하고 그리고 잘 먹고 섬유질도 많이 먹으면 감정적으로 훨씬 더 좋다. 이런 게 이제 저희 일반적인 상식이었는데 어르신이 되면 체력이 조금씩 떨어지면서 특히 너무 많이 먹는 순간이 생기시면 그거를 소화 흡수 못하게 되면서 여성과 비슷한 상태의 그런 변화를 가져왔던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제가 환자가 병을 만들기도 하고 만들었죠. 완치는 환자가 한다고 얘기하는 거는 어떤 거냐 하면 폐암 같은 경우는 저희가 거의 마지막에 보는 암이라고 생각합니다. 연세 드셔서 가장 힘이 없을 때 생기는 암이라고 생각하는데 아이러니하게도 환자분 중에 일부는 폐가 5개의 여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잘라내고 나서도 저는 폐암이 4개까지 생기는 사람을 봤어요. 크지는 않지만 여기저기 생겨서 계속 잘라냈던 거죠. 그러니까 폐가 마지막에 해당하는 암이기는 하지만 여러 부위 여러 개의 엽을 가지고 있어서 모르시고 좀 더 안 드시고 운동만 열심히 하시는 식으로 거꾸로 생활을 하시면 계속 암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바꿔주셔야 이분 같은 경우는 한꺼번에 많이 먹는 걸 줄이고 나는 소화력이 괜찮아서 간식하기 싫어 싶어도 한꺼번에 먹는 식사량을 조금 줄이고 간식을 조금 하시면서 운동량과 조화를 맞추시면 배변이 조금 이 묽은 변 이런 것들이 없어지면서 흡수가 좋아지면서 다시 재발하지 않을 걸로 기대를 해봅니다. 그래서 정말로 암은 의사들이 떼어내고 항암 치료를 하지만 다시 안 생기게 하는 부분은
아시다시피 2차 암이 생기는 거는 적어도 한 1.6배, 1.1에서 1.6배 정도 된다고 보고 논문마다는 한 두세 배 된다고도 봐요. 임상적으로 볼 때도 안 걸리시는 사람들은 거의 암이 안 걸리시고요. 걸리시는 분들은 또 여러 개가 걸리시고 이런 걸 굉장히 자주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무리하게 하시지 않는 게 중요하겠지만 원래 열심히 하는 성향이 있는 분들은 적어도 몸에서 어떤 증상이나 이상이 나타나지 않게 이런 균형을 잘 맞춰주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과유불급과 관련된 얘기죠. 우선 연세 드신 분은 먹는 걸 더 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더 먹어도 흡수를 못해서요. 예전에 어렸을 때 제가 모를 때 더 먹어라, 열량이 높은 걸 먹어라 그랬죠. 이제 조금 더 나이 든 분들을 보고 제 환자도 나이 들고 저도 나이 들거든요. 이렇게 보게 되니까 생각이 바뀌어서 우선 한꺼번에 몰아쓰는 신체 활동을 너무 지나치게 하거나 과로를 하거나 그래서 몸이 체력이 바닥나는 순간을 만드는 것부터 우선 없애고요. 그다음에 음식도 나누어 드시고 또 먹으면 편한 음식 있잖아요. 분명히 젊은 분들도 어떤 걸 먹었을 땐 소화가 안 되고 더부룩하고 어떤 걸 먹었을 때는 편하고 그런 게 있어요. 그러면 내가 조금 체력적으로 문제가 되는 시기에는 편한 걸 찾아 드셔야 되는 거죠. 그리고 중간에 한 두세 시간 후에 간식을 조금 드셔서 보충을 하시고 그다음부터 일상적인 식사로 넘어가시면 크게 무리가 없으면서 불편하시지 않고 감정적으로도 편안하게 유지하기가 조금 쉬울 것 같습니다. 오늘은 과하면 모자란만 못하다. 특히 신체 활동이 1번, 나머지 먹는 거 과한 것도 나이 들어서 흡수가 어려워서 문제를 일으킨다 하는 주제로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요. 질문하신 게 있어서 질문들을 보겠습니다. 세상만사 9010님, 예방이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교수님, 당뇨 초기 진단을 받고 식단 조절을 시작했는데 현실적으로 너무 어렵습니다. 외식이 많다 보니 탄수화물 섭취를 완전히 줄이기가 힘들어요. 이런 상황에서도 혈당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이 있을까요? 외식이 많으시면 참 어려운 부분입니다. 저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새끼니가 외식 같은 형태예요. 저녁에 시켜 먹고 거를 일부 남은 것도 아침에 먹을 때가 있고 밥만 하지 나머지는 다 사 먹거든요. 점심은 당연히 나와서 먹고요. 저도 거의 외식하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그래서 솔직히 얘기 드리면 그냥 집에서 만든 음식을 먹는 사람보다는 소화기나 이런 게 힘듭니다. 그런데 저는 단 걸 별로 안 좋아하기 때문에 그래도 요새는 먹는데 당이 오게 되는 거에 있어서는 첫 번째로는 단 음식을 좋아하는 거 영향이 있어요. 단 음식 좋아하는데 조금만 드시면 상관없죠. 그런데 질병은 그게 당뇨건 혈압이건 고지혈증이건 밥을 위주로 한 식사를 육류, 생선류, 채소류 이런 것 중에 어떤 하나를 드시는 방식으로 해서 세 끼니 딱딱 챙겨 먹고 뭐 좀 힘들어서 조금 뭐 더 먹고 싶어 할 때 조금 더 먹는 그런 정도의 식사를 하시면 늦게 생깁니다. 그러니까 60세가 넘어서도 혈압당뇨 고지혈증이 안 생겨요. 근데 당이 생기셨다는 거는 아마도 글쎄요. 키 몸무게 이런 게 어떠신지 모르지만 근육이 너무 없는 여성분 조금만 단 걸 좋아하셔도 생길 수 있고요. 저희 공복혈당이 올라가는 젊은 친구들은 가장 큰 게 탄산음료하고요. 코크 같은 거요. 뭐 제 환자 중에 하나는 골프가 치는 선수인데 골프 칠 때 코크를 먹어서 당화혈색소가 10이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그런 음료에 어떤 과당, 액상과당이 들어간 거 그게 가장 1번이고요. 음주까지. 그다음에 탄수화물 섭취를 완전히 줄여도 곤란합니다. 잡곡밥 정도 가끔 흰밥이 들어갈 수도 있겠죠. 흰밥은 많이 올리기는 하는데 잡곡밥 정도를 한 반 공기에 또는 3분의 2 공기에 육류, 생선류 이런 거 같이 해서 드시면 얘들이 많이 먹었는데 많이 먹고 그다음에도 또 그만큼 먹고 이러면은 빼내요. 사람마다 다른데 만약에 나는 많이 먹어도 화장실에 여러 번 가거나 이런 일이 없어. 많이 먹으면 그다음에 화장실에 가 이런 게 없어. 이러신 분들은 줄여야 합니다. 그 사람들은 특히 5, 60대 이전까지는 조금 줄여 먹어야 돼요. 그런데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조금 좀 먹더라도
살이 팍팍 찌지 않는 사람들이요. 그런 분들은 빠져나갑니다. 근육이 좀 없더라도. 그러니까 그분들은 고르게 먹는 게 중요하고 할 수 있으면 밥으로 먹는 게 중요하고 그다음 소화 안 되는 거 뭐 칼국수, 피자, 파스타 뭐 이런 것들 소화 안 되는 거를 먹게 되면은 많이 힘들어지면서 당도 올라갑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는 액상으로 생긴 거 조심하시라는 거 하고 그다음에 단 케이크 같이 저희가 면, 떡, 빵, 과자, 과일만 조심하시자 그럽니다. 과일을 밥 대신 먹는 거, 또 밥 뒤에 바로 부쳐 먹는 거 이런 거 조심하시면 좋겠고 일반적으로 그냥 먹고 나서 속이 좀 편한 이런 한정식 같이 이렇게 아주 큰 한정식집 말고요. 밥, 국 뭐 이렇게 나물 두세 가지 생선 또는 뭐 고기 이런 거 나오는데 가시는 게 좋겠어요. 잘 찾아보시고 어느 집에 갔을 때 내가 속이 편한가 찾아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운동을 한꺼번에 하시는 게 아니라 운동이라고 할 정도가 아니더라도 나눠서 움직이는 거라도 하시면 좋겠거든요. 하루에 한 6,000보를 3,000보, 3,000보 이렇게 나눠 하시고 아령 조금 드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연세가 몇이신지 몰라서 제가 정확히 가이드를 드리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9550이시니까 40이신가 보죠? 저는 건강검진에서 간 수치가 조금 높다고 나왔는데 혹시 간암 전조일 수 있을까요? 아닐 것 같습니다. 피곤하거나 소화가 안 되는 날이 많아서 불안합니다. 증상이 뚜렷하지 않다던데 암도 초기에 이렇게 애매하게 나타날 수 있나요? 언제쯤 추가 검사를 받아야 되는지요? 일반적으로 3에서 6개월 사이에 받는 거를 원하고 간 수치 중에 어떤 게 더 높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식사를 거르는 기니가 있는 것, 또 음주를 하시는 분들은 음주하시고 한 열흘 사이에는 간 수치가 이상하게 나올 수 있으니까 보시고 피곤하거나 소화가 안 되는 날이 많다는 걸로 봐서는 간은 특히 소모하는 열량이 많은 장기입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몰아먹고 안 먹고 이러면은 되게 불편하고요. 그리고 너무 적게 식사를 하셔도 간 기능 수치가 이상해지는 경우가 있어요. 아침 안 먹고 점심 저녁만 식사하시고 뭐 이렇게 되시는 분들. 그런데 아침에서 점심 사이에 운동이나 활동 많이 하시는 분들 이분들 간 수치 이상하게 나옵니다. 그리고 저녁 이후에 지쳐갖고 바로 누워있게 되면 지방간과 관련된 그런 GPT 수치가 올라가죠. 그래서 어느 패턴인지 모르겠지만 어디 식사를 거르시지 마시고 어디 식사 걸으면 그 다음에 지쳐갖고 먹고 자죠. 그러니까 그렇게 안 되시는 방향으로 조금씩 나눠서 하시고 간식을 조금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영도님. 건강검진에서 적혈구수 5,200, 백혈구수 5,200이 아니지만 이게 5.24 곱하기 10의 몇 승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백혈구수는 3,710, 알부민 글로불린 레이쇼가 2.3, 그 다음에 AST, 소변 케톤 2 플러스 나트륨 좀 낮게 나온 것 같은데 병적이진 않은 것 같고요. 중성지방 20이 나왔다니요. 중성지방 20이 나왔다는 소리는 처음 듣는데 120일까요? 22일까요? 20이라고 하면 너무 낮은 상태입니다. 몸속에 혈액중을 돌아다니는 지방이 너무 낮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열량 섭취가 너무 적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중성지방이 22가 맞다면 백혈구수도 3,700이면 좀 낮은 거거든요. 먹는 음식의 종류도 먹던 것만 먹고 한정돼 있다는 소리고 중성지방 20이 나왔으면 먹는 걸 늘리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분은 아마 저녁에 몰아먹거나 그러지도 않나 봐요. 저녁에 몰아먹으면 중성지방이 이거보다 높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먹는 거를 기름진 음식을 포함해서 좀 늘리시면 좋겠습니다. 영양적으로 불균형하고 모자라는 상태 같아요. 열량이. Good Lucky 153. 맛있는 단백질 음료 많이 있던데 이것도 실제로 효과가 있나요? 글쎄요. 연세 많이 드셔갖고 음식 제때 못 드시고 이런 분들은 단백질 음료 먹으면 살 것 같다 합니다. 포만감을 주기 때문에 살 것 같다 해요. 그때부터 뇌로 피를 올리는 거죠. 그러나 일반적으로 저희가 젊은 분이라면 그럴 때 얘기하는 분들은 70, 75세 넘은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일시적으로 쓰지 계속 안 씁니다. 단백질을 많이 드시게 되면 간이나 콩팥이나 심장에는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젊은 분이면 식사로 하시기를 원합니다. 네. 또 단백질을 소화 흡수하기 어려운 분들은 설사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영양소로의 의미는 있긴 하지만
식사로 하실 수 있는 나이에면 식사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것도 가공식품이죠. 뎁스님, 혈액검사 시 지난 5년간 꾸준히 크레아틴 수치가 0.56, 0.161 여성분이신가 봐요. 정상 범위에 못 미칩니다. 걱정할 만한 수치일까요? 추가로 해야 할 검사가 있다면 어떤 걸 해보는 게 좋을까요? 근육량이 적어서 그런 것 같고요. 또 하나의 가능성은 근육량이 적어서 크레아틴이 이제 턴오버가 별로 그렇게 많이 되지 않아서 좀 낮은 수치일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체중이 많이 나가시거나 그러면 콩팥에서 이제 몸에 있는 물질들을 많이 빼내려고 그래요. 내보내려고. 그러면서 저 수치가 좀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에 속하시는지 잘 모르겠는데, 저 수치가 떨어지는 상황이면 근육이 부족한 게 아니라면 비만으로 인해서 또 다른 병으로 인해서 혈압당뇨 이런 거요. 그런 거로 인해서 콩팥 기능이 과하게 항진돼 있는 상태라고 할 수 있어요. 제가 오늘 환자가 병을 만들고 완치시키기도 한다고 얘기한 거에 큰 포인트는, 장기는요, 조금만 도와주면 젊어져요. 검사도 제자리로 가요. 그러니까 검사 자체도 뭐 다시 해보시는 게 필요하긴 하겠지만, 그거보다도 그러니까 생활에서 제가 지금 어떻게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뭐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하면은, 이건 근육량이 적어서 그렇다면 근육이 좀 늘 수 있도록 열량, 단백질, 그 다음에 운동 이런 거 하셔야 되겠죠? 근력 운동이나. 남자는 그냥 유산소 운동을 해도 근육량이 유지가 될 수 있는데 여자는 안 그래요. 고강도 운동을 해도 먹는 게 부족하면 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먹는 거 어느 정도 하고 중강도 운동으로 유지하시면 좋겠습니다. 한송이 R7W6B. 저는 63세 여자인데 몸에 수분기가 없어요. 무슨 검사를 해봐야 할까요? 참고로 칼륨 수치는 낮다고 해요. 수분기가 없다는 게 붓지 않고 지방도 없고 말랐다는 소리시겠죠? 수분기가 있으면 나쁜 건데요. 그 수분기라는 게 재에서 수분이 없다고 나온다면 그건 근육이 적은 사람이라는 얘기고요. 그렇지 않고 보이는 부종 같은 게 없다면 그건 좋은 거죠. 칼륨 수치가 낮다는 게 비정상적으로 낮다는 얘기인가요? 상대적으로 좀 낮은 편이라고 하나요? 칼륨 수치가 낮아도 굉장히 기운 없고 이상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원인을 못 찾고 칼륨 수치가 낮은 분들도 있어요. 그래, 칼륨을 먹여도 잘 안 올라가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래서 많이 낮다고 생각되시면 아마 3.5에서 5.5 사이일 텐데 그 랩마다 정상 수치가 다르답니다. 그래서 많이 낮은 경우에 해당한다면 3.0 아래로 많이 낮은 경우에 해당한다면 병원을 방문하시는 게 좋겠어요. 신장내과나. 가정의학과도 괜찮고 그냥 내과도 괜찮고요. 네. 나날벌스님, 30대 남자입니다. 흰머리에 괴롭습니다. 식품이나 영양제 추천 좀 해주세요. 스트레스는 최대한 안 받을게요. 아직은 염색은 못하겠습니다. 흰머리가 얼마나 많으시다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새치 같은 건 충분히 있을 수 있고, 저도 흰머리가 많은데 그거는 참 답이 없는 일인 것 같습니다. 영양제로 잘 될 것 같지는 않아요. 식품이나 영양제로. 머리가 빠지는 거하고 또 흰머리가 있는 건 조금 다른 얘기인 것 같은데, 저는 흰머리와 관련해서는 그렇게 큰 도움을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잘 모르거든요. 저도 흰머리가 많고. 유전적인 영향이 꽤 강한 것 같기도 하고요. 오영도님 다시 질문 주셨는데요. 남편 만 63세는 맥박이 47에 적혈구수 5770 검진 결과를 다 가르쳐 주시네요. 림프구, 평균 혈소판 용적은 10이라는 수치가 없습니다. 잘못 써주신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밀레이즈 107. 이렇게 하면 저 모릅니다. 왜냐하면 정상 수치가 달라요. 랩마다. 크레아틴이 1.79인 건 조금 높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콩팥 기능이 조금 좋지 않으신 상태인지 근육이 좀 너무 많으신 상태인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크레아틴 1.79는 조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혈압당뇨 고지혈증으로 인한 건지 콩팥 질환 자체의 문제인지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겠고, 적혈구수는 문제 없을 것 같고, 임파구는 저희가 퍼센티지로 보기 때문에
백혈구 전체 퍼센티지로 보거든요. 40에서 60%. 그렇게 따지면 나쁘지 않은 것 같고, 저 평균 혈소판 용적이군요. 죄송합니다. 제가 평균 적혈구 용적으로 착각했습니다. 혈소판 용적은 제가 비정상적인 영역이 아니면 별로 보지를 않아서 10이라는 수치의 값을 잘 모르겠는데 일반적으로 저게 그렇게 이상한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내려놓고 크레아티닌만 좀 높은데요. 그래서 그거는 콩팥 기능이나 이런 거 나빠지시는 것 같으니까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보시는 주치의 선생님이나 병원에서 한번 꾸준히 팔로우업 하시면 좋겠어요. 크레아티닌 레벨은. 네. 그 다음에 EASTH6186님. 심장 두근거리는 건 부정맥이 아니면 공황장애일 가능성도 있을까요? 보통 자기 전 누워있을 때 불편합니다. 30대인데 검사를 받으면 어디서 받아야 할까요? 네. 심장이 두근거리는 건 부정맥일 때도 있고요. 갑상선 기능 항진으로 인한 그런 소견일 때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 낮에 많이 움직이고 지치는 상황이 됐을 때 가만히 있으면 그때 가슴이 막 두근거릴 때가 있어요. 그거는 좋지 않은 사인입니다. 심전도에서 꼭 뭐가 나올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공황장애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공황장애는 일반적으로 자려고 누웠을 때 잘 생기는 증상은 아니에요. 그냥 내가 불편한 상황에 생기는 거라서 자려고 누웠을 때는 안 그렇습니다. 아마도 자기 전 누워있을 때 불편한 걸로 봐서는 무리하신 거, 과로하신 거에 여파일 거라고 생각하니까 검사는 심전도나 뭐 24시간 심전도 이런 거 받아보시고 큰 무리 없으면 움직이는 거, 지나치게 움직이는 거 또는 긴장해서 혈관을 너무 심하게 조이는 시간이 길어지는 거 이거가 안 생기도록 조금 일하는 거 몸을 움직이는 거를 조금 조정하시면 좋겠습니다. 조금 줄이고 다시 쉬고 다시 하고 이런 식이면 좋겠어요. 네. 질문은 다 받은 거 같죠? 네. 네. 홀터 검사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피부가 건조해요가 있으시네요. 피부가 건조하시면, 비누 같은 거 쓰는 거 조심하시고, 아마 함 선생님이 잘 가르쳐 주실 것 같은데, 이제 피부 자체의 문제는 함 선생님한테 물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건조해지는 거에 또 다른 원인은 혈액순환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속도가 느려지는 거. 그러니까 연세 드신 분이 더 건조하지 젊은 친구가 더 건조하진 않죠. 근데 젊은 친구가 건조한다면 그 사람은 굉장히 심리적으로 불편해서 이 혈액 순환이 적절한 속도로 이루어지지 않는 거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음식을 조금 너무 적게 드시고 기름진 거 안 드시는 분들도 좀 건조하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먹고 유산소 운동 조금 하시고 근력 운동 조금 하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기름진 것도 조금 드시고 열량이 너무 지나치게 적지는 않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30대는 건강검진 꼭 받아야 하나요? 글쎄요. 저는 30대 때 안 받아봤는데 저희 때는 그런 거가 없었어서요. 근데 체중이 많이 나가고 그러시다면 건강검진 받아봐야 됩니다. 근육도 많고 그러셔도 혈압이 높을 수 있고요. 생활이 불규칙하면은 검진 좀 받아보시는 게 필요해요. 혈압 높을 수 있고요. 제가 저희 딸아들을 지금 큰딸이 35살 이제 36살 되는데요. 걔들이 한 28살 될 때 검사를 시켰는데요. 딸이 28살 아들이 한 21살 될 때 검사를 시켰거든요. 그랬는데 걔네들 검사가 이상해요. 제 검사가 안 이상한데 걔네들 검사가 이상하더라고요. 공복혈당도 높고 혈압도 높고 요산도 높고. 그래서 저랑 같이 식사하니까 저랑 같은 줄 알았죠. 나가서 친구들이랑 먹는 거는 잘 몰랐었거든요. 흑기사 하면서 모든 케이크 다 먹어주는 친구인지 몰랐거든요. 아들내미가. 이제 그런 거 맞고 그러면서 이제 제자리로 왔습니다. 혈압도 좋아지고. 네. 네. 오늘은 준비한 거가 여기까지라서 여기까지 좀 일찍 끝낼까 하고요. 근육통이 너무 심하면 그렇게까지 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조금 줄여서 하시면 어떨까 싶고요. 추울 때는 좀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혈류가 편치 않아서요. 잘 못 가기 쉽죠.
그래서 근육통이 심하면 조금 강도를 줄이거나 횟수도 줄이거나 그러시면 좋을 것 같고요. 러닝은 살 빠지는데 아주 지대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별로 체중이 많이 안 나가는 사람이 러닝을 해버리면은 그냥 없어집니다. 다리, 허벅지 있는데 살 이런 거 많이 없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 맞추시면 좋겠고, 마른 편에 저체중인데 지방간이 있다고 하셨다 그랬습니다. 네, 이거는 환자분이 힘이 없어서 그래요. 마른다고 지방간 없는 거 아니에요. 말랐는데 내가 저녁이나 언제 먹고선 그냥 힘이 없어서 뻗어 잔다. 한 2시간 자고 일어난다. 이러면 지방간 확 생겨요. 그러니까 그 전에 잘 안 먹고 나중에 조금 몰아먹고 그다음 바로 잔다. 소화시킬 힘도 없어서. 그럼 지방간 많이 생깁니다. 내장 지방도 많아지고요. 얘가 안 죽으려고 쌌습니다. 뱃속에다 뱃살로도 쌓고요. 간에도 쌓아요. 그러니까 먼저 드시고, 이렇게 마르신 분은 근육 없어서 아침이나 점심에 육류 조금씩 드시는 걸 연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오늘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